안녕하세요. 저는 오종윤입니다. 오늘은 빚에서 벗어나면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빚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소리가 우렁차실까요? 우리나라 올해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빚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되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멋지게 사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빚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빚에는 그렇게 은행에서 빌리는 이런 빚뿐만이 아니라 전세 주고 계시잖아요. 월세 보증금 있으시잖아요. 상가에 보증금 있으시죠? 그게 다 빚이에요.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이 전체를 합하면 얼마 되냐면 1,107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이는 빚보다 전세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세 빚이 더 많죠. 두 개 합하면 2,107조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총 예산이 342조라고 합니다. 무려 근데 그거에 7배 가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빚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빚을 가지고 있으면 참 우리들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부의 빚이 없지요라고 하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까지도 보이는 빚이에요. 전세까지도. 정작 또 보이지 않는 빚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써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써야 될 때 못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빚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빚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빚 없이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나면서 돈이 없으니까 다 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는 빚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 미래에 나한테 이렇게 써야 될 돈, 그런 돈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우리가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다들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막 사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우리가 전체가 경제활동 1인당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빚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병이 걸리면 그 병을 막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원인을 처방을 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빚을 지게 되었을까?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그동안.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장인어른 사례를 들면요. 꼭 우리 장인어른께서 오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모델료 달라고. 모델료 달라고 하시거든요. 82년에 처음에 아파트를 하나 사실 때 800만 원 주고 하나 그 조그마한 한 10대평짜리 이걸 샀어요. 그랬는데 이게 93년에 이게 3,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800만 원을 짜리를 마련하실 때 빚을 300만 원을 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사셨잖아요. 5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3,500만 원이 됐어요. 한 1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은 빚은 그 사이에 다 갚았으니까 실제 내 수중에 있는 돈이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옆집 아파트를 한 25평짜리를 봤더니 얘는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한 1,000만 원 해서 또 2,000만 원 정도 빚을 내서 또 25평짜리를 샀어요. 93년에. 그랬더니 얘가 2006년에 얼마가 됐냐면 6억 2천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빚을 얻어서 집을 안 샀으면 계속 나는 그 조그마한 집에 살았었겠죠. 그래서 빚을 얻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빚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전에는 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사례가 우리가 좀 좋아하는 잠실의 주공아파트라고 있어요. 참 옛날에 사람들이 좋아했죠. 이게 금융위기 때 8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조그마한 집이. 그 집의 전세가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있고 내가 현금에 2천만 원 있어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빚을 얻어서 이제 이 집을 8천만 원짜리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1억 가지고 5채를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갔어요? 10억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그렇게 사지 않은 분들이 정말 바보 취급당하고요. 자기의 상실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회였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회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돈도 많아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그 장인어른의 아파트 6억 2천짜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샀냐면 3억 5천을 빚을 자기 돈 2억 5천 가지고 3억 5천을 빚을 내서 그 집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그 집이 그 동네의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3억 5천. 그래서 그동안에 2억 뭐 이렇게 3억 5천 뭐 이렇게 뭐 이자 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정말 알뜰살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명 깡통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오른다라고 하면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다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55년생부터 63년생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베이비부머라고 하잖아요. 베이비부머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공장도 생기고 공장이 생기니까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니까 상업시설도 생기고 여기가 또 농촌보다 돈이 많으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리 왔어요. 이리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번도 월급이 깎인 적은 잠깐 IMF 때 잠깐 있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에 맞춰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잖아요. 연봉을 뭐 7천, 8천, 9천, 1억, 2억씩 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연봉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 5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직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안 했죠.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같으면은 한 뭐 70대면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직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부모님을 지금 나는 퇴직을 했고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는 거고 또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집이라고 한 채 있는 게 딸랑이 있는 게 집이 있는데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빚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정말 돈 쓸 때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제 서서히 저성장 사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성장을 멈추는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빚이라는 그 자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베이비부머들의 어떤 은퇴와 물려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번째는 우리들이 요즘에 습관이에요. 한번 잘 우리 그 어머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잘하실 때 제일 그 좋았던 일이 뭐예요? 졸업식 날? 짜장면집 가는 거. 짜장면집과 짜장면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자면 6년 만에 한 번 가는 게 졸업식 날. 그리고 삼겹살집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이, 삼겹살 어떻게 가요? 돈가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돈가스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날이죠. 아이스크림 잘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휴대폰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애들하고 같이 그 짜장면집에서 외식하자 하면 부모님들 왕따 당할 거요. 또 뭐 아이들에게 니네 휴대폰 뭐 쓰면 안 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한테 부모를 아주 그냥 이놈 새끼들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외식을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나요? 아니면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잖아요. 남편분들이 외식 한번 안 하려고 하면 막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지는 불과 뭐 몇 년 정말 안 됐어요. 불과 한 10여 년? 한 5년? 이 정도 사이에 우리들의 소비 습관이 너무너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뭐 하려고만 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기업은 망하고 막 은행도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소비 장려 정책을 그때 썼었어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뭐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신용카드를 한 사람당 여섯 매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도 신용카드 없으신 분 없으시죠?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빚을 안 지고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있는 습관들을 사실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더러 휴대전화 갖지 말아라라고 말하면 네. 아이들이 또 친구들하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친구들 네. 사이에서 같이 지내지 못할 거고 네. 또 요새 다들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네. 어떨까요?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휴대폰을 갖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묻자면 그 친구들이 다 있어서요. 또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다 있어서 우리 아이만 없으면 왕따 당할까 싶어요. 여기다 여쭤봐도 다른 애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옆집.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 아이를 그 휴대폰을 안 사주면 사실 교육비도 덜 들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인성도 망가지고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부모 잘못이에요. 애들 공부 잘못하는 거는 다 부모 잘못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놀고 게임기 사줘서 게임기 하다 놀고 뭐 이러느라고 언제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근데 요즘 그 사회 환경이란 게 지갑을 열릴 수밖에 없게 남자 화장품만 예를 들어도 예전에는 그냥 비누로만 세수하면 되는데 요즘 세안제 나오죠, 뭐 기초 화장품 나오죠. 뭐 그래도 요즘 남자들도 색조 화장까지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남자들도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그렇게 뭐 그 뭐죠? 하신 뭐 거예요? 비비크림 같은 거 바르고 오. 저는 한 게 아니라 늘 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다들 쓰게 만드네요 분위기가. 그럼요. 우리들이 지금 그 사실 요즘 같은 시기는 뭐 정말 너무 뭐 이렇게 오지로 막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면서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불행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뭐를 하든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사회가 나도 모르게 돈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뭐 잔뜩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연령대별로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20대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뭐 정말 뭐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커피 한 잔에 뭐 가장 싼 게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아니 죄송해요. 하도 요즘에 단위가 그랬어요. 3,000원, 5,000원, 7,000원 단위가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애들이 쉽게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엄청 사 먹어요. 부모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지금 그 마트에 가서 시간당 뭐 4,000원, 5,000원짜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애는 잠깐 마시면서 커피 5,000원짜리 마시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그 애들이 쓸 때 현금을 써요? 아니면 뭐를 써요? 그래요. 신용카드를 써요. 우리 그 학생들 신용카드 주면 절대로 안 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고사를 하시면 아이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신용카드를 주세요. 저는 정말 옆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커피 7,000원, 8,000원짜리를 그냥 아무런 겁 없이 사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들 덕분에 요즘에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 내 돈으로 다녀요? 아니면 엄마 돈만 있어도 괜찮아요. 빚으로 다녀요. 빚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에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아세요? 실제로 2006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해가 되는데 2006년에 55년생이 나이가 51세가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 사무직 종사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굉장히 괜찮게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2006년 이 시점에 와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학자금 대출이 2조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2009년에 7조, 2011년에 10조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2006년부터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등록금도 좀 비싸고요. 네. 예. 그리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졌던 시기 아니었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2006년에 55년생 베이비부머 공부 잘하시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문제는 사실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그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그런데 정작 애들은 철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또 오토바이도 타고 어떤 애들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20대에게는 뭐를 주셔야 되냐면 조금 고통을 좀 주셔야 됩니다. 없이. 저도 그 한 달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8만 원 가지고 다 생활을 했거든요. 8만 원 가지고 생활하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풍족하게 했을 때 그 과거에 그 어려운 것을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용돈 많이 주지 마시고요. 카드 주지 마시고 차 사주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30대는 또 뭐 때문에 힘들어요? 결혼 때문에. 요즘에는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를 포기하고 그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0대의 가장 큰 고통은 결혼인데 요즘에 1인당 그 한 쌍이 결혼할 때 얼마가 든다고 하냐면 2억 한 500만 원 정도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전세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결혼 비용인데 1억 5천을 아이들이 마련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자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결혼 비용은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 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요즘에 어른들이 옛날 생각하고 나도 내가 혼자 벌어서 결혼했으니까 니네들도 가르쳐만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평생 혼자서 늙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30대들의 결혼에 대한 이런 부담을 부모님들이 덜어주고 대신에 결혼할 때 우리 어른들이 또 그냥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또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어려우니까 나는 빚내가지고 확 주거나 아니면 또 좋은 데 취직을 하면 뭐를 사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차 사주신 거예요. 차를 사줘. 애들이 요즘에 차가 한 대가 딱 태어나면 얼마를 먹냐면 소형차들은 한 1,000만 원을 하루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먹고요. 좀 중형차는 150만 원을 먹고 대형차는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얘가 먹어요. 에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름값 한 달에 한 3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유지비 주차비 하면 한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차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차는 이걸 타다가 다음에 안 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되어서 차를 바꿀 때 헌차는 가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주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적금을 다 어디다 써요? 차를 바꾸는 데 사요. 차를 그러면 줄여서 사요? 늘려서 사요? 늘려서 사요. 늘려서 살 때 또 아이들이 돈을 못 모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사요? 그렇죠. 할부나 리스로 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다 경험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사회예요. 그래서 자녀분들 결혼할 때 그리고 취직할 때 차를 절대 사주지 마시고 결혼 비용은 대주세요. 결혼 비용을 대주면서 뭐를 하냐면 받는 월급의 60%를 나한테 내게 해요. 1억 5천 2억 대주세요. 대주시고 네가 받는 그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와봐 해가지고 월급명세서 가져와봐 해서 그 돈의 60%를 아빠한테 매일 저축을 하면 너네들한테 결혼 비용을 대줄게. 이렇게 잘 얘기하면 애들이 다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분들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 사는 방법도 터득되고 좀 부족하면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이런 연습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동안에 쭉 모아놓은 돈을 그래 너네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네들이 그동안에 아빠와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까 엄마가 잘했으니까 이 돈을 너한테 선물로 주마 하고 딱 한 1억 2억을 딱 5년 다음에 주면 그 며느리와 아니면 사위와 그 딸과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이 감동의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했을 때 술 한잔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맥주 마시고 싶었는데 소주 마시고 안주 2만 원짜리 시고 싶었는데 5천 원짜리 시켜서 먹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지금 느끼는 즐거움보다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희망과 즐거움.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소풍 가는 날이 더 좋아요? 소풍 가기 전이 더 훨씬 더 흥분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어렵게 쓰지만 다음에 내가 돈 걱정 없이 팡팡 이렇게 쓸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돈 빵빵 주고 부모님한테 용돈 빵빵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 5년 정도만 견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0대 힘들어요? 아니면 어때요? 힘들죠. 네. 왜 힘들어요? 그렇죠. 애들 교육비, 그리고 지금 생활비, 그리고 집에 있는 이자,
또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 40대가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40대가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40대는 지금 사실은 딱 그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학원을 딱 끊으세요. 학원을 딱 끊고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45살인데 너가 몇 살이다. 45세. 그리고 그 아내께서 뭐 예를 들어 42세, 애가 예를 들어서 뭐 16, 그리고 둘째가 1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빠는 앞으로 뭐 5년 정도밖에는 그 근무를 못 한다. 그럼 난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너네들이 이때쯤이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 둘째라든가 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들어갔을 때 내가 너네들이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못 내주겠다. 그래서 신분 자료를 대학 등록금 부채 이렇게 하면은요 한 10장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거든요. 어렵게 사는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살고 뭐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상황을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동안에 깜빡 잊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다.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사실은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딱 끊으면, 학원만 끊으면요, 학원 끊은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아이들한테 학원도 못 보내주면서 부모가, 아빠가 막 술 흥청망청 마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엄마가 막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그 커피숍, 뭐 좀 비싼 커피숍에서 마시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못하죠. 그리고 집이 막 지금 4명이 살면서 막 45평에 막 빚이 한 4억, 5억 있어. 이게 자기한테 안 맞다는 걸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아빠도 차가 지금 그랜저야. 그랜저 별로 타고 다니도 잘 하나 기름값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뭐 어디 아파트 주차장에 딱 모셔놓는 이 차야.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말에 버스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도 되는데 차를 끌고 가. 그러니까 차는 주말에 나가면 차가 밀려요, 안 밀려요? 가면서 넣는데 오면서 기름이 떨어져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버리고 우리가 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보자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부분이 학원비인데 사실은 이건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과격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못하더라도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집은 할 수 있어요. 집을 해결하는 하우스 푸어를 벗어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집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즉시 파십시오. 팔아서 그 대출을 갚아야지. 40대 지금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내가 대출을 빚을 상환을 못 하는데 나중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빚을 어떻게 상환하겠어요. 강제로 내가 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빚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집 한 채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저 빚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빚이 많은 거죠. 앞으로 발생할 거잖아요. 이분들은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30평에 살고 계시면 지금 뭐 21평, 뭐 17평 이렇게 줄이시고 45평에 사시면 뭐 32평, 뭐 아니면 뭐 25평 이렇게 줄이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줄였는데 왜 줄였는지를 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슬림하게 되고 그 큰 집에 살았을 때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시원해진다는 느낌을 정말 저는 실제 경험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분들이 현명하게 사신 분들인데 집도 있고 현금도 많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주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때도 못 즐기면 돈을 우리가 왜 벌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돈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도 있고 집도 있으면서 막 안 쓰고 애들 오면은 막 안 주려고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실제 인심을 팍팍 쓰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위로해주면서 소주 한 잔 사주시고, 위로해주시면서 뭐 같이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실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미련을 버리세요. 조금만 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앞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번이 바닥이 아니에요?
라고 한 얘기가 아까 학자금 대출하고 똑같아요. 2006년에까지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2006년 말을 고점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면 이번에 4월 1일 부동산 대책까지 내놨겠어요. 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평균 몇만 명이 태어났냐면 80만 명씩 태어났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1964년에서 1975년까지 평균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2000년에서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몇만 명이 태어나냐면 약 한 47만 명씩이 태어났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만 더 가봐요. 2030년이 됐어요. 그러면 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몇 세가 되시는 거예요? 70세, 80세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물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살고 90세까지 살고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7세,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뭐 83세, 4세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80세 정도 되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2030년부터 2040년, 50년 이때는 몇 분이 돌아가시냐면 1년에 요 분들이 돌아가시겠죠. 80만 명이 돌아가시고 이때 태어난 요즘에 태어난 그 자녀분들이 이 집을 받겠죠. 그럼 80만 명이 남겨준 집을 몇만 명이 받아요? 47만 명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모든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예. 유식한 말로 하면 수요와 공급이고 보통 우리들 말로 하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0만 명이 내놓은 집을 47만 명이 받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집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집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도 내가 있는 집이 집이겠거니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집이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나중에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이야 항상 있는 땅이지만 아파트는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헐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다 그 아파트들이 20층, 30층짜리 아파트들인데 얘네들이 한 30년, 40년 되면 이제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어요? 재건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2배로 재야 되잖아요. 그런데 2배로 지려면 사람이 2배로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반절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명이 죽잖아요. 조금 있다 가서는. 그리고 더 조금 태어나죠. 20만 명, 30만 명 태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내 돈이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다 빚만 있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금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흔히 말씀들 하세요. 이 집은 내가 뭐 자산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서는 다 빚이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자녀한테 절대 빚지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안 줬대요. 아주 엄청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작 빚을 얻어서 집을 사야 될 때는 집을 안 사다가 열심히 모아다 보니까 많이 모아였잖아요. 그래서 뭐를 샀냐면 집을 샀어요. 집을 언제 샀냐면 2006년에 산 거예요. 꼭대기에. 아까 그 6억 우리 장인어른 6억 할 때 6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가 돼버렸어요? 3억 5천이 됐어. 나의 과거에 10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돈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빚하고 집하고는 자리 위치만 바꾸면 똑같은 거는 집을 위치 바꾸니까 얘가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럴 일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0대, 60대. 50대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사람 투성이야. 20대, 30대, 40대, 50대 다 힘들어. 한 10년 잘못 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50대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퇴직, 은퇴. 또 은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후, 또 애들 학비 아직, 또 부모님 부양,
또 내 뭐 지금 생활비 그동안에 관계하던 유지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떨지 사례가 어떨지 모르지만 강남에 한 300억 정도 되는 부자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5천 원짜리 점심을 못 사 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집이 그 강남에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계세요. 한 채 그때 당시에 뭐 제가 2007년에 뵀었으니까 한 25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전철역 그 인근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낡았어요. 그게 얼마 정도 뭐 매매가 얘기가 오고 가냐면 한 150억. 근데 주변을 이렇게 헐어서 뭐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세가 안 나가 잘.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한 5년 됐어. 그리고 저기 있는 그 뭐 수도권 인근에 큰 땅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있는데 이분들의 자녀분들은 아주 잘 키웠어요. 미국에 다 그 지금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잘 사세요. 그런데 그 혹시 자녀분들이 들어올까봐 집을 여기다 사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기부를 하시고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계속 하셨으니까 뭐로 하냐면 대출을 받아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집을 사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사고 또 그 있는 상가에 들어있는 임대보증금 내주면서 대출을 받아서 내줬어요. 그래도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현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생활비를 좀 쓰려고 하거나 헌금을 좀 하려고 하거나 하면 대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대출이 얼마가 됐냐면 무려 40억이 됐어. 그러니 나는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내야 되지. 또 때 되면 무슨 또 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치레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 선생, 내가 요즘에 5천 원짜리 밥을 못 사주네, 내 마누라를. 그러니까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그러시면 지금 자녀분들 다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 집 안 사주셔도 지금 너무 훌륭하시니까 다 됐을 겁니다. 이 집을 좀 줄여서 집을 처분하십시오. 에이, 우리 애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좀 그 상가에 있는 건물을 좀 팔아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50억짜리를 누가 선뜻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 있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또 그리고 강남에 어떤 전문직이신 분이 계시는데 자녀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도곡동에 있는 굉장히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니어도 뭐 좀 큰 아파트, 제가 그때 2007년에 상담을 할 때가 얼마였었냐면 한 17억 정도. 그런데 한 해에 자녀분들을 유학 보내면 한 1억 정도씩 들거든요. 두 자녀를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못 모으고 열심히 사셔서 다 애들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7억짜리를 지금 파셔서 조금 지금 그 회사 사무실 근처로, 직장 근처로 이렇게 옮기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뭐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 결혼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결혼을 시켜야 뭐 우리 또 혼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처가 좋은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때 안 파셔가지고 이 집값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3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애들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킬 때 돈 썼어요? 안 썼어요?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 또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강남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요즘에는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발 쭉 뻗고 자고요. 집을 전세를 내놓은 사람들은 언제 세입자가 혹시 나갈까? 나간다면 어떡할까? 전세가 얼마냐면 싸야 2억이고 뭐 강남에 있는 전세 막 10억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세입자는 1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께서 이사 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를 안 먹었는데 이사 가기가 싫어서 이자만 생각하면 이가 득득 깔린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사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도 지금 그 전세를 몇 년째 살고 있냐면 15년째 전세 살고 있거든요. 물론 집을 한 채를 저도 옛날에 그 다른 곳에다 사서 분양을 받아놨었죠. 그것도 저도 이제 2006년에 그 집을 팔았는데 실제 이제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실제 사람들이. 그래서
50대 분들이 뭔가 자신의 현재에 있는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50대 또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창업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하시나요? 통닭집, 뭐 고깃집, 뭐 생맥주집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 그런 거를 하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정말 안 되세요? 네. 근데 또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뭐 2년 이내에 그 폐업할 확률이 몇 %라고 그래요? 실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46.9%가 폐업을 하는 거고 간판을 바꿔다는 그 확률은 90%래요. 그런데 요즘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요, 적어져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영업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낮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시면 정말 이제 아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는 대로 하셔야지 나는 괜찮겠지. 제가 어제도 공무원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할 때 공무원분들 돈은, 은퇴하신 분들 돈은 누구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평생 갑으로만 살아오고 그 뭔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면 창업을 하지 마시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창업을 하려는 곳으로 취직을 해야 돼요. 학원에 50만 원? 아우 너무 적어요. 안 적어요. 내가 학원 다닐 때는 돈 내고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가서 통닭집에 가서 호프집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돈을 받으면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주면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 주면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거든 그 일을 3년에서 5년 동안 꼭 몸소 경험해보시고 걸레질도 해보시고 무도 썰어보시고 닭도 털도 뽑아보시고 닭도 썰어보시고 그러시고 나서 이거를 해야지 했다가 대부분 다 저희 실제 제 그 사촌 누나도 그걸 하다가 밤새워 2년 동안 하다가 가족들 전체 몸만 다 망가지고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50대, 60대에서는 더 이상의 회복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창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것들을 정말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꼭 한번 짚어볼 게 뭐냐면 빚이 많으면 부채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자살을 해요. 요즘에도 뉴스에 많이 보셨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예전에 뭐 그 동에서 뭐 이렇게 그 모텔에서 막 얘 3명을 막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런 일이 들어가서 보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투자에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정말 때로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빚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벌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빚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나만 가난하면 괜찮은데 대물림이 돼. 대물림이 되잖아요, 다. 그리고 또 애들이 결혼을 못 해요. 빚이 많으면. 빚이 많은 집안의 자녀분들이. 그래서 이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빨리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우리에게 맞는 소비 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부채와 관련한 빚과 관련한 상담을 아주 많이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그 부채와 관련한 상담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 한번 이수성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빚 때문에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50대 한 가장분도 이제 가정이 무너져 간 분이셨는데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월급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셨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빚을 지게 되니까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셨는데도 다 못 갚으셔서 뭐 대출 갚으시는 거하고 생활비하고 해서 한 달에 한 600 정도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자녀가 그때 3분이셨으니까 총 5가족이 사는데 이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시니까 이제 사모님께서는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같은 거를 받으시면서 생활비로 하시고, 근데 당연히 그 돈은 다음 달에 다시 또 빚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빚이 이제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연이율이 한 38% 정도 되시는 대부업체까지 활용을 하시게 됐고요. 결국은 빚으로 빚을 계속 맞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 제가 듣기에 그 자녀들이 셋이나 돼서 학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자녀들의 상황은 어떻게? 그 당시에 첫째는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한 신입사원이었고요. 둘째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사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됐거든요. 근데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당연히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 가게 그래서 어떻게 혹시 상담을 하셔서 해결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 수입이 있는 자녀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우선 대부업체하고 현금 서비스 받으신 거는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사시던 집은 이제 처분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담보대출 있던 거를 갚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다른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처분이 안 돼서 그 돈을 빌려주신 분한테 돈 대신에 이제 명의를 이전을 하시고 상환을 하셨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집에 사시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빚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으시다가 빚이 거의 다 없어지시니까 지금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요. 네. 네. 아우 그래도 그 집은 이제는 뭐 저축도 하시고 빚을 다 털어내서 아마 잠을 이렇게 편히 주무시지 않겠어요? 예, 참 어떤 우리들이 빚을 진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러게 네. 말이에요. 지금 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네. 20대 힘들고 30대 어렵고 40대 고통스럽고 50대 언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네. 되면 예, 예. 연령대별로 다 힘들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정말 지금 사실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게 아닌데도 힘들게 사는데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만 다시 잘 세워본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희망을 가져보려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래도 그 소장님 보시기에 이 연령대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한다 하는 네. 연령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20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50대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모든 습관과 행동을 다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부터 짧게는 한 20년에서 길게는 한 30년을 더 사셔야 되거든요. 자녀분들은 앞으로도 해결할 시간이 많이 있지만 50대, 60대인 분들이 마음만 다 잡고 조금만 자신의 삶의 규모를 슬림화하시면 자녀분들도 금방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빚 있는 집은 빨리 처분을 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또 사실 집이 잘 팔리지도 않잖아요. 네네. 엊그저께 만난 제 선배는 한 10년 전쯤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인데 네네. 5억을 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한 네. 1억 정도를 대출을 끼고. 네네네. 근데 이제 얼마 후면은 목돈이 좀 생겨가지고 네네네. 그동안 이자를만 갚던 이 대출금을 네. 다 갚아야 하는 게 나은 건지 네네.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딴 데 좀 투자해서 더 굴리는 게 나은 건지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돈이 있는 경우는 빚을 갚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다른 거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이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돈을 만약에 다른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또 어려운 일이고 빚은 빚대로 남고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은 다 하잖아요. 요즘에 은행에다 예금을 해도 2.5%, 세금 떼고 나면 2%. 그렇죠. 뭐 펀드에다 투자를 해도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도 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빚이 없을 경우에 아까 네. 이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빚이 없어서 엄청 좋은데 또 빚을 져서 창업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무이자 대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요. 막 그런 거 좀 솔깃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일부 직장에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도 해주고요. 요즘에 또 저리로 뭐 창업자금도 지원해주고 무이자 대출 절대 안 됩니다. 무이자 대출은 돈이 얼마나 쓸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은 이자만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원금을 갚으셔야 돼요.
그 원금이 나중에 내 잘못하면 이 목을 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이자 아까 대출은 예금을 혹시 해놓고 0%에 받았는데 나는 2%에 예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 차이를 혹시 가지면 뭐 하실까?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생업에 하기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삶의 수준을 이렇기 때문에 현격하게 낮아지는 거죠. 예. 저는 아까 그 선생님 빚하고 집 이렇게 바꾸면은 그게 똑같다는 말씀하셔서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빚이 대출이란 단어로 바뀌면은 참 이게 매혹적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빚은 확 부담되는 것 같고 대출은 뭔가 투자하는 것 같잖아요. 속고 계시는 거죠. 뭐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빚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집어서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실제 제가 우리 그 20살, 22살 있는 분들한테 뭐를 시키냐면 인생 계획을 꼭 세워보기 시켜요. 중간고사로 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세워봐라. 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넓히면 내가 지금 21살이 되는 거고 동생이 뭐 18이 되는 거고 우리 아빠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그러면 뭐 지금부터 15살이니까 이분이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부모님은 지금부터 뭐 그 6년, 5년 뒤니까 아빠가 50세가 되시는 거고 뭐 엄마가 어떻게 되나요? 47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언제 취직을 하고 언제 졸업을 하고 학비는 얼마가 들고 언제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언제 은퇴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를 언제까지 하냐면 이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사용을 못하시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나이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내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남학생들은 몇 살까지 하게 하냐면 100세까지. 앞으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랄 때는 100세까지 충분히 살 것 같고요. 여학생들한테는 110세까지.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도 110세까지. 이렇게 좋은 선하신 분은 사실은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불과 20년 살아왔는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80년에서 9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뭐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차 하나 더 사고 이러면서 나의 있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조금만 더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시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돈을 쓰면 돈을 나가죠. 그런데 내 지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돈을 쓰는 시간이 많은 학생은 똑똑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 돈 안 쓰면 뭐 하겠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고 뭐 독서 토론하고 독서 토론하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은 소주 마시는 장이 돼요? 아니면 독서 토론장이 돼요? 독서 토론장 있잖아요. 책 안 읽고 맥주 마시면 무슨 장이 돼요? 엄마 아빠 흉보는 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때 자신의 계획을 잘 세워보게 하는데요. 이 목표의 마술이라고 있어요. 목표의 마술이라고 계획을 세우면 거의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평가를 하는 기준을 3가지를 주거든요. 첫 번째,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반영하느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냐.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있죠. 훌륭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학점을 많이 잘 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 근거가 있느냐. 뜬금없이 저는 뭐 졸업을 하자마자 뭐 연봉 1억짜리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차 좋은 차, 1억짜리 차를 사고요. 제 인생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없잖아요. 네 지금 성적이 얼마인데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이고 그 연봉이 어떻고 또 예상 배우자도 정하게 해요. 누구를 배우자로 삼을 거냐.
그전에는 막연했던 배우자상이 이거를 하면서 싹 정리가 돼요. 나는 어디 증권회사 다니는 어떤 남자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의사를 하겠다. 나는 검사를 하겠다 하면 다른 남자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대 앞에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검사, 법대 앞에라든가 이런 데 앞에만 가서 놀면 남자, 자기 배우자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할 때, 지금은 내가 3학년이지만 정말 2년 후에는 내가 이런 곳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회사도 정하게 합니다. 뭐뭐 은행, 뭐뭐 회사, 뭐뭐 반도체 이렇게 정하게 하거든요. 정하면 그때부터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거를 꼭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을 이번에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를 쭉 추적을 해가면서 제가 연구를 할 거예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커가는지. 이런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첫 번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집에 대한 자료도 찾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은퇴할 때쯤 부모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겠죠. 연세가 이렇게 좀 많이 되셨으니까 한 80세, 90세.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을 한번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언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결국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때쯤은 헤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나도 조금 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에 얻어먹고만 살았는데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했을까. 라는 거가 그렇고 세 번째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우리 그 자녀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래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계산은 사실은 제가 학점 먹이는데 아주 조금 주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나의 현재에 맞춰서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이제 빚을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얼마나 빚 때문에 어려운지를 몸소 이렇게 쭉 가보면서 볼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진 빚이 앞으로 남은 나의 50년, 60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생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생애 설계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어머니들과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가 몇인데 내 배우자가 몇인데 내 아이들이 몇인데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는 언제 죽을까?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있는 남자분들은 몇 세에 맞추시냐면 90세에 맞추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100세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해보시면 앞으로 더 오래 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엄청 좋아요. 자, 그리고 솔루션으로 두 번째. 생애 설계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 안 마셔요. 비싼 커피? 안 마셔요. 애들하고 와인바? 안 가요,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자기가 한번 봤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없이 지금 집이 있는 분들은 아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파시라고 그랬어요. 팔아라. 현금 없이 집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집이 있는데 현금도 없는 사람. 그러면 줄여라. 또 현금도 있고 집도 있다. 즐겨라. 이런 식의 우리들이 간단한 공식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금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녀 교육비고 두 번째가 이 집이에요.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그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엄청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작심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빚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갚을 때 빚만 다 갚지 마세요. 빚만 다 갚으면 사람들이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할 때 또 빚을 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이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슬퍼져요. 연말에. 내가 1년 동안 저렇게 했는데 겨우 빚만 갚고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가지고 자괴감도 들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하던 그런 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대5로 그 반절은 빚을 갚고 반절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나에게 맞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소비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제가 반은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여러 사람마다 다 투자하는 방법은 다른데 소득이 일정하신 분들 나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50만 원씩은 꾸준하게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적립식 펀드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적립식 펀드는 실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만 파시냐면 수익이 났을 때만. 수익이 한 20% 났잖아요. 한 수익이 25% 펀드에 들어서 났어요. 그러면 얘를 얼른 갚아가지고 얼른 갚아. 뭐를? 빚을.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들어서 빚을 갚으면 제가 그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으로는 어느 정도 빨리 갚냐면 한 10년에 갚을 게 한 6년에서 7년 사이에 빚이 갚아져요. 제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립식 펀드를 들다가 이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는 손해봤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요, 안 팔아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딱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적립식 펀드에서 수익이 났을 때만 갚아야지. 그래 결심했어. 하고 그때마다 딱딱 적립식 펀드를 가지면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또 반은 나한테 또 이 남아 있는 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또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